자, 안녕하십니까. 강사 맹구 이창훈입니다. 웰컴 투 도덕, 웰컴 투 똥떡입니다. 자, 우리가 똥떡 컨셉으로 힘차게 한번 달려보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중졸 도덕입니다. 쉽죠? 어렵습니까?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선택 과목, 가장 대표적으로 쉬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도덕인데 쉽지만 공부를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어렵다는 느낌도 들어갑니다. 왜?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맹구쌤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알갱이, 꼬갱이, 일본말인가? 엑기스! 오바 그만하고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 1강이죠? 자, 세게 눌렀는데 안 넘어가네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빠른 속도로 길게 수없이 많은 거 이야기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바로 들어갑니다. 도덕이죠? 자, 우리 도덕은 뭡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거. 계속 우리가 사람은 도덕적이야 한다,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한다, 요즘 비도덕적 인간이 너무 많다. 세상이 너무 비도덕적이다. 도덕이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사람으로서 강아지가요 아무데다 오줌 싸고 똥 싼다고 해서 저런 비도덕적인 강아지 아니면 개 땡땡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도덕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누구한테만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빨간색에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남양 특집 이런 분위기인데 오로지 인간한테만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가리켜서 그거를 우리가 똥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 인간으로서 마땅히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도덕인 거죠. 긴 말씀 안 드린다고 했죠. 바로 들어갑니다. 1번. 제1편 도덕적 주체로서다. 제1장 도덕의 의미 핵심 정리인데요. 제일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욕구와 당이라고 써놨네요. 욕구와 당이. 자, 욕구라는 건 뭡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구는요, 좀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것을 충족하고도 더 바래. 그런 뉘앙스가 좀 욕망이 좀 강하죠. 영어로는 need, 욕구. 욕망 그러면 desire. 그만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다고 했으면서 또 오바네요, 처음부터. 어쨌든 욕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 물론 그러나 욕구도 좀 더 세분화시키면 기본적인 욕구도 있지만 지나친 욕구도 있을 수 있겠죠. 기본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데 살아야 말이야. 욕망이 많아. 아니, 지나침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욕구가 되는 거죠. 따라 총 결론은 뭐냐면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고 싶은 거야. 원하는 거야. 다시 한번 짧게 한다고 했죠? 욕구는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러니까 먹고 싶다 먹으면 돼. 자고 싶다 자면 돼. 근데 지나치게 먹으면 어떻게 돼? 탈나죠. 지나치게 자면 어떻게 돼? 탈나죠. 뭐든지 한자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지나치면 못하면 못해. 따라서 자, 욕구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욕구는 뭔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돼.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이 돼야지만 지나치면 안 돼. 따라서 지나친 걸 하면 안 된다. 또는 우리가 올바른 것을 해야만 한다.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사람을 폭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 말이 약간 좀 산만해졌는데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고 싶은 건데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이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구는 무조건 억제한다. 말이 틀려. 욕구는 무조건 억제. 틀리죠. 왜 틀립니까?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욕구는 무조건 억제한다. 틀리고요. 욕구는 무한대로 추구해야 한다. 이것도 틀리고요. 욕구는 너무 추구해도 안 되고 너무 무조건 억제도 잘못된 거야. 적절하게 욕구가 충족이 돼야죠. 그러나 욕구가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욕구를 하지 마. 올바른 욕구를 해. 따라서 뭔말을 해야만 한다. 뭔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쳐서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당위라고 합니다. 너무 길어지네 설명이. 마땅 당자 할 위자. 따라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다 끝내버린 건데 진짜는 욕구와 당위가 나왔어요. 어떤 게 가장 좋냐면요. 욕구와 당위가 일치하는 게 가장 좋아. 뭔 소리야? 내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네? 어떤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어떤 욕구가 생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겼어. 근데 그때 그 상황에 작용하는 당위가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당위가 작용한단 말이야. 일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어. 그런 욕구가 생겼어. 근데 그때 작용하는 당위, 마땅 당자, 할 위자, 마땅해야 할 일은 뭐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 일치했죠? 조화를 이루었죠? 이게 가장 훌륭한 거야. 자, 근데 이런 경우. 내가 아침에 지각한다고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해놓고 그냥 가버려.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없잖아. 그냥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와. 근데 그때 작용하는 당위는 뭐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가 작용하죠? 일치하지 않았잖아. 난 학교 가버렸는데 그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당위. 따라서 제 말씀을 좀 이해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욕구와 당위는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먼저 볼게요. 빨리빨리 볼게요. 욕구는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거, 바라는 거죠? 그럼 욕구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욕구를 추구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억제해서도 안 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욕구는 무조건 억제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욕구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 따라서 부정적인 욕구는 우리가 좀 줄이고요. 긍정적인 욕구는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서양의 철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몇 단계, 5단계로 구분해 놨는데 제가 자아실현의 욕구만 써놨네요. 왜 그랬냐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오빠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눠놨는데 이 5단계가 뭐냐면 이겁니다. 5단계. 자, 얘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검정고시에서는. 자, 맨 밑에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싸고. 자, 저기 분위기가 좀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거죠.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싸고 싶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하고 싶어. 안전의 욕구. 애울 필요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소속감의 욕구. 어디 소속되고 싶어, 사람이. 그래야 좀 마음이 안정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가장 정점, 꼭대기, 서미트, 정상.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욕구가 인간의 욕구 단계 중에서 가장 최상의 꼭대기 욕구가 뭐냐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는 내 꿈을 이루고 싶다. 드림스? 그렇죠. come true. 드림스 come true. 한마디로 내 꿈을 이루는 거. 얘가 자아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아실현만 써놨죠. 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설 중에서 가장 최상의 욕구가 뭐다? 자기 꿈을 이루는 거 자아실현이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 간의 욕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욕구만 추구하면 인간 세상이 문제가 생겨.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법을 지켜야 한다. 도덕을 지켜야 한다. 예절을 지켜야 한다.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폭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당위라고 하는 겁니다. 당위 영어로 must, should, ought to. 마땅 당자, 할 위자,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들. 그렇잖아. 우리가 욕구만 추구하면 그 인간입니까? 욕구만 추구하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잖아. 그건 동물이잖아. 따라서 지나친 욕구를 추구하면 안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위가 필요하다. 이해 가시죠? 그럼 당위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한자로 마땅 당자, 할 위자,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당위라고 한다. 뭔 말을 해야만 한다,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욕구와 당위가 시험 문제 나오면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죠? 어떤 사람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작용하는 당위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대. 일치했잖아? 조화를 이루었잖아. 이게 가장 욕구와 당위가 일치하는 삶이 가장 도덕적인 삶이야. 그 소리야. 욕구와 당위가 조화를 이루는 삶 또는 일치하는 삶이 가장 짱이다.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 내신 같은 데서는 이게 잘 나오는데 여러분 한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도덕의 큰오빠 공자 오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심소욕불유구. 나이 70살을 가리켜서 종심소욕불유구. 나이 15세가 지우학, 30살이 이립, 40살이 불옥, 50살이 지천명, 60살이 이순, 70살이 우리가 종심소욕불유구, 줄여서 종심이라고 하는데 맹구쌤 어떻게 외웠어요? 15년 도덕 강의 하다 보면 그냥 애워지죠. 안 애워지는 게 비정상이죠. 진짜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천만의 말씀. IQ 돌고래하고 똑같습니다. 자, 갑자기 또 가슴 아픈 또 사연이 튀어나오네요. 뭐 재미없는 이야기지만요.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인데 김영호 선생님이라고 얼굴도 기억나시는데 제 지금 모교에 지금도 계시더라고.
중학교에 전주에 있는 모 S 중학교. 자, 어쨌든 그 김 선생님께서 저한테 수학생인데 IQ 검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달 있다 IQ 검사가 나왔어. 저를 부르더라고. 맹구야 와봐라 할 이야기가 있다. 갔더니 야 IQ 이렇게 나왔는데 검사 다시 한번 해야겠다. 응? 제가 몇 남았는데요. 알려주시더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없어. 가슴 아파서. 제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하고 제가 IQ 검사 다시 안 했습니다. 진짜. 그 IQ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힌트를 드리면 100 밑에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좀 오버 좀 했고요. 공자가 나이에 대해서 학문에 일생 동안 학문을 열심히 하고 나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 15 지유학, 31입, 42 불혹,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소욕 불고 줄여 종심인데 따를 종자 마음심자. 공자는 말씀하시기를 나이 70이 되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도 마음이 땡기는 대로 행동을 했어. 근데 나중에 봐도 법도나 예절의 어긋남이 없었다. 기가 막히죠?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 이게 일이야. 법도나 예절의 어긋남이 없었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1번이 욕구야.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뭐에? 법도나 여기는 안 써있지만 법이나 예절의 어긋남이 없었다. 뭐에? 당위의 어긋남이 없었다. 즉 내가 해야 할 것과 당위가 일치하는 경지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조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좀 머리 아팠죠? 오케이. 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었네요. 첫 시간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입니다. 자, 도덕. 속도 좀 빼겠습니다. 지겨워집니다. 도덕. 사람으로서, 누구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도덕이라고 한다. 도덕은 우리가 강제로 누가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죠? 자율성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양심에 찔려. 그럼 비도덕적 행동을 한 거야. 양심이 안 찔려. 도덕적 행동을 한 거야. 따라서 도덕의 판단 기준은 뭐다? 양심이야. 도덕의 판단 기준.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양심에 찔리냐 안 찔리냐 이게 도덕의 판단 기준입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에 도덕을 왜 우리가 도덕을 왜 배우고 도덕을 왜 실천하려고 한다? 도덕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 착한 사람. 한자로 착할 선. 따라서 도덕의 목적은 선의 실현이야. 착할 선이죠. 되셨습니까? 한 번만 더 할까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뭐라고 한다? 똥덕이라고 한다. 강제성이냐? 아니다. 강제성은 법이고요.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성이다. 무엇의 가책? 양심의 가책. 양심이 도덕의 판단 기준이다. 도덕은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하기 때문에 착할 선, 선의 실현이 도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거죠.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법이 나오는데요. 법은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잡아가! 징역 10년, 사형, 강제성입니다. 도덕이 자율성이라면 법은 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타율적이죠. 잘못하면 처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은요. 악의 무리들 나쁜 사람 잡아가죠. 그럼으로써 어떤 용사? 정의의 용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따라서 도덕의 목적이 선의 실현이라면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어렵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예절입니다. 자, 예절.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에 내려오면서 굳어진 습관적인 규범이야.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 보면 반가워요. 어떤 지역에서는 반가워요. 어떤 지역에서는 끼어안아. 어떤 지역에서는 뽀뽀해. 어떤 지역에서 싸다기 때려. 귀싸다기. 반갑다고 상당히 그 나라는 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또 귀 자꾸 흔들고.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제 딸만 둘인데 좀 초등학교 딸과 가끔씩 요즘은 좀 서먹해졌는데 가끔씩 코를 비비는 인사를 합니다. 재밌더라고. 변태는 아니고요. 자, 오해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에 이어져 내려온 습관적인 규범. 이게 중요한 표현이야. 사람만 보면 인사하잖아. 사람만 보면 안녕하잖아. 사람만 보면 악수하잖아. 자,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에 지켜 내려오면서 굳어진 습관적인 규범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예절이라는 거. 예절을 왜 지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따라서 예절의 목적은 우리가 예절의 목적이 원만한 인간관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예절은 지키지 않은 불쾌감 이런 건 넘어갑니다. 근데 예절을 구성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예절을 구성하는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근본 정신과 형식이 있습니다. 예절의 근본 정신은 지금 여기는 안 써있지만 예절은 사람을 존중한다는 인간 존중이 바로 우리가 예절의 근본 정신입니다.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디에서는 인간 존중이고 어디에서는 인간 존중은 아니죠. 따라서 예절의 근본 정신인 인간 존중은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아니 사람을 존중하는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소중한 정신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
그러나 예절의 형식은 어떻습니까? 변하죠? 변하죠? 가변성입니다. 그렇잖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 어른들을 봤을 때 저랬죠? 지금은 고개 까딱하잖아. 응? 예절의 형식이 바뀐 거잖아.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 예절은 크게 근본 정신과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근본 정신은 바뀌지 않지만 불변하지만 형식은 그때그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바뀐다. 가변성. 근본 정신 인간 존중인데 변하지 않는다. 형식 변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들의 영원한 도덕의 큰오빠 공자오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도 말라. 제가 지금 여기는 빼놨지만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가 얘가 아니면 보지도, 얘가 아니면 듣지도,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얘가 아니면 행하지도 말라. 한마디로 뭘 강조했습니까? 예절을 강조한 거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똥떡의 큰오빠 공자오빠께서 말씀하셨네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심 나오는데 양심 영어로 conscience. 자, 양심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도덕의 판단 기준이야. 저는 양심 이야기만 하면 항상 떠오르는 제 어릴 적 과거가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는데요. 친구하고 같이 저희 집 앞에 제가 이제 지방의 제2도시 전주죠. 맛의 고향 전주 살았는데 그 친구가 그럼 이름이 얼마 전에 연락이 다시 됐습니다. 얼마 전에 윤자로 시작돼. 외자인데 말 못해. 윤일이라고 말 못합니다. 자, 어쨌든 그 친구가 상당히 친한 친구인데 지금 웃자는 소리니까 이제 말씀드려도 실명 말해도 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꼬셨어. 뭘 꼬셔? 가게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담배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과자, 돈도 없잖아.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 못 사니까 과자를 훔치는 거를 처음에는 자기가 훔치고 저한테 망을 보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달이 되니까 자기가 망을 보고 제가 물건 훔치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 불안하고 나중에 괜찮아. 나중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자, 뭡니까? 처음에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근데 나중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뭡니까?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거죠. 뭐 그런 내용도 시험지 나올 수 있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착한 행동을 하라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착한 행동을 하라는 마음의 명령입니다. 마음의 명령. 그 다음에 너는 잘했어 잘못했어 그러잖아. 양심의 찔리 너 야 이거 안 돼. 야 이거 하면 돼. 안 돼. 재판관 역할. 자,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착한 행동을 하는 마음의 명령이고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게 양심이고요. 이 밑에 있는 거 좀 머리 아픈 거 써놨는데 이거야. 양심은 개인적으로만 옳은 것이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사회적으로 옳은 것이 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영화 옛날에 레미제라블 보셨습니까? 레미제라블 뭐 뮤지컬 형식으로 상당히 우리가 센세이셔널 상당히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슈가 됐던 그런 영화였는데 저는 가족끼리 보다가 재미없어 중간에 나왔지만 좀 무식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그 레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장 우리 발장이 오빠 한국 사람 있죠? 장씨 이름이 발장 오바입니다. 재미없네요. 자, 장발장 오빠가 빵을 훔쳤어. 왜 훔쳤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죠. 굶주리고 있는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어. 원래 착한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가장인데 정말 제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훔쳐야지 뭐.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분명히 범죄이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거 마찬가지. 양심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옳은 것이야만이 진정으로 양심이라는 거죠.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 이거. 자,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양심이 언제 생겼냐?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양심은 언제 생겼냐?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 있었다. 이거를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양심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선천설 자연설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선천설 자연설.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누구냐면 맹자입니다. 동양에서는 맹자, 서양에서는 루소.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양심은 언제부터 양심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었다. 누가 이야기했어? 동양에서 맹자, 서양에서 루소.
이걸 무슨 설이라고 그래? 선천적으로 양심이 있었다. 선천설. 자연적으로 양심이 있었다. 자연설. 됐죠?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뭔 소리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 존재한 게 아니라 선천설, 자연설이 맞는 게 아니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아까 그 친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가게에서 물건 훔쳤는데 나중에 그 습관에 대해서 엄마 아빠 호주머니 속에서 돈을 100원, 1000원, 5000원, 만원 빼가다가 엄마가 던져놓은 미끼에 덥석 물려가지고 제가 그때 사촌 누나가 집에 와 계셨는데 사촌 누나 앞에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드려 맞았죠,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버릇을 고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엄마가 되게 꾸중했던 게 저한테 큰 약이 됐던 것 같아. 제가 꾸중을 또는 엄마의 교훈, 꾸중, 매 이런 걸 통해서 양심이 생겨났다. 이런 게 후천설, 경험설입니다. 정반대죠. 따라서 이런 걸 후천적으로 엄마한테 매맞고 혼나고 경험을 통해서 양심이 생겨났다.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라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니게 된다는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양심을 가지게 된다는 설이 후천설 경험설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동양의 순자 오빠 언니 아닙니다. 순자. 자, 성악설이죠. 순자.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홉스 이 사람도 성악설인데 어쨌든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설, 자연설, 맹자로서 아니다. 양심은 나중에 양심이 생겨난다. 후천설, 경험설, 순자, 홉스.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면 이거를 1번에서 3번까지 내고 우리가 사지선다니까 이거를 4번을 내거나 아니면 이거를 1번에서 3번까지 내고 여기를 4번으로 내거나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되셨죠? 넘어가 볼까요? 자, 맹자의 성선설이 나오는데요. 자, 맹자는 성선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다. 어떻게 태어난다? 착할 선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가 인간은 착하다 성선설을 강조했어.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물어봐. 쌤, 맹구쌤, 아니 맹자쌤. 제가 맹구쌤이죠. 맹자쌤, 궁금해요. 선생님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면서요. 그래, 착하다니까. 그게 성선설의 이놈들아. 무식한 놈들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서요. 머리가 나빠서요. 그럼 인간이 왜 착한가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쌤. 증명. 무조건 인간이 착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증명을 해보세요. 근데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한번 내가 해볼게. 어떤 도둑놈이 물건을 열날이 훔치다가 막 도망가고 있었어. 빨리 도망가야 돼. 잡힐까봐. 근데 막 도망가고 있었는데 어떤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서 물에 빠지기 일보 직전의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도둑놈이 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가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우물가로 엉금엉금 기어가. 잘못하면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의 광경이야. 그러면 아무리 나쁜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구할 것이다 안 구할 것이다. 맹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상황에서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둑놈은 아이를 구할 것이다.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차마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한자로 이런 거를 불인인지심, 불인인지심. 한자로 해석하면 차마 참지 못하는 마음,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차마 그 광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아무리 도둑놈이랄지라도 누구한테나 인간한테는 그런 착한 마음, 차마 그런 광경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할 것이다. 그게 인간이 착하다는 증거다. 그래서 성선설이다. 되십니까? 자, 맹자는 인간 쭉 나와 사람은 누구나 차마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근거가 된다 이거야. 그랬더니 또 의심 많은 어떤 또 구체적인 걸 원하는 제자가 쌤 그러면 인간의 착한 마음이라고 하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떤 마음이 착한 마음인지 착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4가지만 들어주세요. 오케이. 맨 처음에 측은지심. 측은하다 알죠?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야. 그 다음에 수호지심. 부끄러워도 숫자 미워하다 오자.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양지심.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름절로 인이라고 합니다. 인.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 미워하는 마음, 의로운 마음이죠.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 예절의 마음이고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죠. 이걸 따라서 측은지심은 인, 수호지심은 의, 사양지심은 예, 시비지심은 지. 이런 걸 우리가 사덕이라고 하는 거죠. 인, 의, 예, 지. 1392년에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께서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사당과 사덕이 전부 다 유교와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유교의 핵심 4가지 덕목이 인, 의, 예, 지입니다.
조선은 유교를 통해 유교가 근간이기 때문에 1392년에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가 조선을 만든 다음에 한양에다 도읍지를 정하고 우리가 4대 문을 만들었죠. 인, 의, 예. 안 써지네? 이렇게 안 써져. 지. 인, 의의 지. 동대문 흥인지문, 서대문 돈의문, 그 다음에 남대문 숭례문, 그 다음에 북대문 홍지문.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숙정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릴 시간 아니니까. 되셨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네, 끝인가요? 또 있죠? 저는 안 넘어가길래.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제2장 삶의 목적과 도덕 핵심 정리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뭔가 모르는 사람 없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삶의 목표. 자, 우리가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목적은 뭐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삶의 목적 뭐 이런 거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우리가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데 아무 목적이나 설정하면 안 되겠죠. 바람직한 목적을 설정해야겠죠. 따라서 삶의 목적을 설정하되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해야 돼. 그럼 올바른 가치는 어떤 가치가 올바른 가치냐? 바람직한 가치냐? 오랫동안 만족감이 지속되는 가치, 너무나 순간적인 가치보다는 지속적인 가치가 좋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치가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목적이 한다. 말이 어려운데, 자, 우리가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구야. 다른 말로. 여기서 목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데, 목적이라는 건 우리가 궁극적인 거고 가치가 높은 거고 이런 거야. 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옛날에 서양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단과 목적이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서양 철학자 칸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수단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낮게 바라보는 거야. 수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은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하라는 이야기야. 제가 농담으로 친구들끼리 이런 말 합니다. 야, 나를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나를 좀 목적으로 대우해줘. 제가 나온 과가 이제 윤리교육, 윤리학과인데 윤리학과 애들은 이런 말, 야, 나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해줘. 좀 썰렁하긴 하지만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구적 가치, 가치가 낮은 거고요. 목적적 가치는 다른 말로 궁극적 가치, 다른 말로 본래적 가치. 다른 말로 본래적 가치. 한마디로 가치가 높은 겁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가치는 수단적 가치보다는 목적적 가치가 대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나누어도 그 가치가 잘 줄어들지 않는 가치가 바람직한 가치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복이 나오는데요. 누구나 우리가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야. 맞죠? 자,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인데 행복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거 잘 나옵니다. 행복과 관련돼서 우리가 행복한 상태에 갈 수 있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있는데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를 고르시오. 객관과 주관적이라는 단어 알 수 있겠죠? 직업이라든가 1번, 2번, 3번, 4번.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인 거죠. 주관적이라는 건 느끼는 거잖아요. 만족감, 소속감, 성취감 따라서 어렵지 않죠. 행복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모두 필요한데 그중에서 우리가 성격이 다른 걸 고르시오. 주관적 조건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자세가 나오는데 자, 쭉 빨리 읽어볼게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한 삶의 목적을 설정 이런 노력이 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바람직한 가치, 아까 바람직한 가치 나왔죠. 바람직한 가치, 지속적인 가치. 수단보다는 목적적 가치. 순간적인 것보다는 지속적, 뭐 이런 거, 특히 수단보다는 목적적 가치 이런 거. 그 다음에 겉에 보이는 삶의 조건보다, 자, 겉에 보이는 외면적인 것보다는, 이거 시험 잘 나오기 쉽지만, 외면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내면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 만족하는 삶. 뭐 공자의 안분, 지적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삶.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첫 시간 제1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이 생각보다 내용이 없는 겁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내용이 많을 수 있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속력을 빼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면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이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 더욱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맹구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